안녕하세요. 저는 친정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식품 공장을 물려받아 운영 중인 이주연이라고 합니다. 저희 친정아버지는 작은 동네 간장 공장으로 시작해 30년을 주방에서 매달려 회사를 일구셨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대표직을 맡게 되었을 때는 회사는 부도위기를 간신히 넘긴 상태였습니다. 저는 살고 있던 아파트까지 처분해서 공장 빚을 막고 새로운 소스 개발에 매달려 간신히 회사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았어요. 저는 회사를 완전히 개인 소유로 물려받은 후 남편 강민호와 시어머니 최 여사에게 무임승차나 다름없는 임원 자리와 고위 관리직을 내어주었어요. 민호는 다니던 중소기업을 그만두고 제 곁을 돕겠다며 아버지 회사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민호에게 기획조정실장이라는 번듯한 직함을 주고 햇볕이 가장 잘 드는 넓은 사무실을 내주었어요. 최 여사에게도 상임 감사라는 직함을 드리고 매달 넉넉한 품위 유지비와 법인카드를 쥐어드렸습니다. 두 사람을 진짜 내 가족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경영의 모든 짐을 저 홀로 짊어지고 휴일 하루 없이 워커홀릭으로 살았어요. 제가 땀냄새 나는 위생복을 입고 공장 현장에서 특제 소스 레시피를 개발하며 밤낮 없이 뛰어다닐 때 두 사람은 전혀 달랐습니다. 민호는 새로 뽑은 고급 세단을 몰고 다니며 거래처 사람들과 주말마다 골프를 치러 다녔고, 최 여사는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도 저는 불만 하나 없이 가족이니까 당연히 좋은 것을 함께 누려야 한다고 굳게 생각했습니다. 밤 늦게까지 불 꺼진 사무실에 남아 민호가 미뤄둔 결제 서류를 대신 처리하고 공장 설비의 나사 하나까지 점검하는 일은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명절에도 시댁에 먼저 인사만 드리고 고향에 내려가지 못한 채 신제품 테스트를 하느라 공장 연구실에서 쪽잠을 자는 날이 허다했어요. 그렇게 노력한 덕분에 회사는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대형 유통망을 갖춘 탄탄한 중소식품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턴가 컴퓨터 모니터의 글씨가 두 개로 겹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저 며칠 밤을 새워서 눈이 심하게 피로한가 보다 하고 가볍게 넘겼습니다. 서랍에서 인공 눈물을 꺼내 몇 방울 넣고 모니터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매출 숫자를 확인하려고 애를 썼어요. 하지만 며칠 뒤 퇴근길에 운전대를 잡았는데 신호등불빛이 물감 번지듯이 심하게 퍼져 보이는 거였어요. 빨간불과 초록불이 섞여서 도무지 구분이 가지 않고 앞차의 브레이크 등 불빛도 사방으로 흩어져서 차선을 제대로 유지하기가 힘들었어요. 겨우 깜빡이를 켜고 차를 갓길에 세운 뒤 눈을 세게 비벼봤지만 시야는 여전히 탁한 유리창을 댄 것처럼 뿌옇게 흐려져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의 내비게이션 글씨조차 읽을 수 없어서 얼굴을 화면 가까이 들이밀어야 겨우 길이 보일 정도였어요. 결국 대리운전을 불러 집에 돌아와 안경을 새로 맞춰야 하나 고민하며 소파에 앉아 눈가를 주무르고 있을 때 최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최 여사는 거실 탁자에 영양제 한 통을 툭 올려놓으며 소파 맞은편에 털썩 앉았어요. 주연아, 너 요즘 피곤해 보이더라. 이거 먹고 내일 백화점 팝업 스토어 입점 계약은 차질 없이 진행해야 돼. 최 여사는 제 창백한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리모컨으로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며 무심히 말했습니다. 저는 최 여사의 말을 들으며 그저 과로로 인한 일시적인 피로라 여기고 탁자에 놓인 영양제를 물과 함께 꿀꺽 삼켰습니다. 당장 내일까지 처리해야 할 결제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기에 제 몸 상태를 진지하게 돌볼 여유조차 없었어요. 다음날 출근해서도 글씨를 조금이라도 더 크게 보려고 돋보기 안경을 사다 쓰고 억지로 결제 서류에 서명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영양제를 매일 챙겨 먹고 수면 시간을 조금 늘려봐도 증상은 전혀 호전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회의 시간에 마주 앉은 직원들의 얼굴 윤곽까지 뭉개져서 흐릿하게 보일 정도로 상태가 빠르게 나빠졌습니다. 결국 저는 서류의 글씨조차 제대로 읽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민호와 함께 근처 대학병원 안과를 찾았습니다. 진료 대기실에 앉아 있는 동안에도 눈앞이 계속 뿌옇게 변해서 옆에 앉은 민호의 옷 색깔조차 제대로 분간하기가 어려웠어요. 의사는 제 눈 상태를 꼼꼼하게 살피고 여러 가지 정밀 검사를 진행하더니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검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스트레스성 급성 시신경염이라는 진단이었어요.
염증이 시신경을 심하게 훼손하고 있어서 길면 수개월 내에 시력을 완전히 잃을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이 진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당장 수술을 할 수도 없고 뚜렷한 치료 방법도 없으니 당분간 눈에 무리를 주지 말고 절대적인 안정을 취하는 것밖에 방도가 없다고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마음이 한없이 무겁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어요. 두 손으로 바지 무릎을 꽉 쥔 채로 한동안 의사 선생님의 책상 모서리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의사 선생님의 가운자락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앉아있던 남편 민호의 반응은 제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민호는 제 어깨를 감싸거나 위로하는 대신 짜증 섞인 한숨을 푹 내쉬며 의자를 뒤로 거칠게 젖혔어요. 아, 진짜 하필 이 타이밍에. 주연아, 당장 내일 모레 잡힌 신제품 출시 일정이랑 대형마트 거래처 미팅은 어쩔 거야? 민호는 제 건강에 대한 걱정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로지 당장의 회사 일정만 따져 물었어요. 의사 앞인데도 체면을 차리지 않고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신경질적으로 다리를 덜덜 떨었습니다. 저는 민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대답 대신 멍한 눈으로 진료실 벽면에 걸린 달력만 쳐다봤어요. 진료실을 나와 수납창고로 걸어가는 동안 민호는 부축은커녕 제 걸음걸이를 맞춰주지도 않고 성큼성큼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병원복도 의자에 털썩 주저앉은 채로 휴대전화를 꺼내 들고 시어머니 최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가장 가까이 봐야 할 휴대전화 화면조차 흐릿해서 떨리는 손으로 겨우 버튼을 꾹꾹 눌러 전화를 걸고 상황을 차분하게 전했습니다. 스트레스성 급성 시신경염이고 수개월 내에 시력을 완전히 잃을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을 그대로 옮겼어요.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최 여사의 첫마디는 며느리에 대한 걱정이나 안타까움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니, 젊은 애가 몸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눈이 멀어? 당장 다음 달 홈쇼핑 방송 매출은 어쩌려고 이래? 네가 직접 방송에 나가야 계약이 유지된다고 했잖아. 최 여사는 쯧쯧 혀를 차며 공장 매출이 떨어질 것부터 심각하게 걱정했습니다. 시력이 안 좋으면 홈쇼핑 카메라를 제대로 쳐다볼 수가 있겠냐고 연거푸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복도 타일 무늬만 내려다봤어요. 통화를 끊고 나서 휴대전화를 두 손으로 쥐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두 사람이 회사의 갑작스러운 위기에 너무 당황해서 서툴게 반응하는 것뿐이라며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10년 넘게 한 집에 밥을 먹고 아버지가 남겨주신 회사를 같이 일궈 온 가족인데 설마 저를 걱정하지 않을 리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죠.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민호차 조수석에 힘겹게 올라탔을 때 민호는 안전벨트를 매주기는커녕 거래처에 전화를 돌리느라 바빴습니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들이 흐릿하게 뭉개져 보였고 저는 창밖에 이마를 기댄 채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안방 침대에 누워 뒤척이다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앞으로 다가올 어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고 자꾸만 눈물이 베개 위로 뚝뚝 흘러내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지만 창밖은 이미 어두컴컴한 새벽이었어요.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는데 굳게 닫힌 방문 너머 거실 쪽에서 희미한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호와 최 여사가 늦은 시간까지 텔레비전도 켜지 않고 거실 식탁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저는 타는 목을 축이려고 물을 마시러 나가려다 방문 앞을 지나며 두 사람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뭔가 두꺼운 종이 서류를 여러 장 뒤적이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고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엄마, 일단 이주연이 내일 출근 못한다고 하면 내가 법인 인감부터 챙길게. 결재권이 붕 뜨면 안 되잖아. 그래. 눈 멀고 나서 복잡해지기 전에 서류 작업부터 확실하게 끝내놔야지. 시간 끌면 남들 눈치채서 골치 아프다 얘. 두 사람의 미러를 듣는 순간 저는 조용히 걷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단순히 회사의 업무 공백을 걱정하는 대화라고 하기에는 단어 선택과 목소리의 온도가 너무나 서늘하고 기사한적이었어요. 마치 제 눈이 멀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서류 작업을 운운하는 최 여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방문 손잡이를 잡으려던 손을 천천히 내리고
살짝 열린 문틈 사이로 거실 쪽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흐릿해진 시야 너머로 식탁 조명 아래 마주 앉아 있는 두 사람의 형체가 까만 그림자처럼 어른거리는 게 보였어요. 가장 믿었던 가족들의 낯선 목소리를 들으며 10년 넘게 평온했던 제 일상에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것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차가운 마루 위에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뒷걸음질 쳐서 다시 안방 침대로 돌아와 누워버렸습니다. 시력저하 진단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나면서 제 세상은 점점 더 좁고 탁하게 변해갔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짙은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뿌옇게 흩어져 보였어요. 시간이 갈수록 사람의 형체조차 제대로 분간하기 어려워져서 집안 거실을 걸어 다닐 때도 양팔을 뻗어 벽을 더듬어야 했습니다. 회사 결제 서류에 작은 글씨를 읽는 것은 고사하고 밥상 위의 반찬이 무엇인지도 젓가락으로 여러 번 찔러봐야 겨우 알 수 있는 지경이 되었어요. 안과 의사 선생님이 경고했던 수개월 내에 시력을 완전히 잃을 수 있다는 말이 무서운 속도로 현실이 되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 눈앞의 시야가 잿빛으로 물들어갈수록 마음 한구석에는 덜컥 겁이 났지만 가족들 앞에서는 겉으로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빨리 시신경 염증이 가라앉기를 바라며 처방받은 독한 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고 하루 종일 눈을 감고 지내는 시간을 늘렸어요. 결국 저는 출근을 완전히 포기하고 하루 종일 거실 소파에 가만히 앉아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평생을 바친 친정 아버지의 공장에 나가지 못하고 집안에만 갇혀 있다는 사실이 답답했지만 지금은 치료가 우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오전 내내 멍하니 소파에 기대어 앉아 있는데 주방에서 달그락거리는 식기 소리가 나더니 최 여사가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최 여사는 평소에 제게 물 한 잔도 먼저 떠주지 않던 분이었는데 그날따라 모락모락 김이 나는 따뜻한 대추차를 쟁반에 받쳐 들고 왔습니다. 탁자 위에 사기 찻잔을 조심스럽게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흐릿한 시야 속에서 최 여사의 형체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 여사가 제 옆에 바짝 당겨 앉으며 제 손등을 부드럽게 토닥였어요. 주연아, 공장 일은 애비한테 다 맡기고 너는 당분간 집에서 푹 쉬거라. 건강이 최고지 회사가 대수니? 최 여사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들으니 며칠 전 새벽에 들었던 서늘한 대화가 그저 제 예민함이 만든 착각이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민호도 평소와 다르게 제 옆에 바짝 앉아 제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민호는 안과 진료실에서 냈던 짜증 섞인 목소리 대신 한껏 낮고 부드러운 어조로 제게 말을 건넸어요. 자신이 내일 열리는 경영진 회의부터 직접 주재하고 까다로운 대형마트 거래처 관리도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든든하게 말하더라고요. 주연아, 일상적인 결제나 은행 업무 처리할 때마다 아픈 널 매번 귀찮게 할 순 없잖아. 경영권 임시대행 동의서에 도장만 하나 찍어줘.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민호가 제 앞으로 빳빳한 종이 서류와 인감 도장을 꺼내놓으며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가족들이 이렇게 발벗고 나서서 회사 일을 챙겨준다는 사실에 무척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아파서 쓰러진 빈자리를 남편과 시어머니가 든든하게 채워준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저는 민호가 손을 끌어다 짚어주는 서류 종이 위치를 더듬어 확인하고 아무런 망설임 없이 인감도장을 꾹 눌러 찍어주었습니다. 도장이 종이에 닿는 순간 친정 아버지가 평생 피땀 흘려 일군 회사를 남편에게 안전하게 맡긴다는 안도감에 옅은 미소까지 지었습니다. 그렇게 임시대행 동의서에 도장을 찍어주고 며칠이 지난 금요일 오후였어요. 기업 인수합병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저의 오랜 친구 민지가 병문안을 겸해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민지는 양손 무겁게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과일과 빵을 한가득 사들고 와서 거실 식탁 위에 풀어놓았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저를 위해 민지가 직접 사과를 깎아 접시에 담아 제 손에 조심스럽게 쥐어주었어요. 오랜만에 든든한 친구의 목소리를 들으니 그동안 깜깜한 시야 때문에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가벼운 안부를 나누며 최 여사가 끓여두고 간 차를 마셨습니다.
저는 민지에게 아침에 있었던 경영권 임시 대행권을 은근히 자랑하듯 털어놓았어요. 남편이 제 빈자리를 채워주려고 무거운 짐을 짊어졌다며 힘들 때 곁에 든든한 가족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민호가 출근하기 전에 지나가듯 제게 했던 회사 업무 보고 내용도 자연스럽게 꺼냈습니다. 민호가 요즘 엄청 바빠. 신제품 연구 개발은 일단 전면 중단하고 공장 부지 자산 가치를 재평가하는 작업을 새로 하고 있대. 회사 재무 구조를 튼튼하게 만들려나 봐. 저는 첫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민호의 꼼꼼한 일 처리를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던 민지의 반응은 제 기대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과를 베어 물던 민지가 갑자기 동작을 멈추고 탁자에 과일 포크를 쨍소리 나게 내려놓았어요. 민지가 의자를 바짝 당겨 앉으며 제 쪽으로 상체를 훅 기울이는 기척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주연아, 그거 M&A 시장에서 기업 가치 억지로 부풀려서 단기 매각할 때 쓰는 전형적인 수법이야. R&D 비용 끊어서 단기 순이익 높이고 자산 재평가로 덩치 키우는 거. 혹시 강 실장이 그 대행 동의서로 너네 친정아버지 회사 몰래 팔아넘기려고 사전 작업하는 거 아니야? 민지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남편의 최근 행동에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전문 변호사로서 수많은 기업 매각의 이면을 지켜본 민지의 오랜 직감이 강한 경고음을 울린 것이었죠. 저는 민지의 말을 듣고 한동안 포크를 든 채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가로저으며 민지의 합리적인 의심을 지나친 변호사 직업병 정도로 가볍게 치부해 버렸어요. 10년 넘게 한 집에 살며 고생하고 임원 대우까지 확실하게 해준 가족들이 저를 속일 리가 없다고 굳게 믿었거든요. 제가 밑바닥부터 피땀 흘려 키운 친정아버지 회사를 남편이 제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팔아넘긴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에이, 민지야, 너 너무 직업병이다. 민호가 나 몰래 아빠 회사를 왜 팔아? 그냥 지금 상황에 맞게 경영 효율화를 하는 과정일 거야. 저는 애써 가벼운 웃음을 지으며 심각해진 분위기를 넘기려 했습니다. 민지는 제 완고한 태도에 답답하다는 듯 앞머리를 쓸어 넘기며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날 채비를 하던 민지가 가방을 챙기다 말고 제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으며 마지막 당부를 남겼습니다. 내 말이 틀리면 다행인데 사람 일은 정말 모르는 거야.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당분간 강 실장이랑 시어머니 재무적인 움직임 주의 깊게 살펴봐. 민지는 무거운 발걸음 소리를 내며 거실을 가로질러 현관문을 열고 돌아갔습니다. 민지가 떠난 후 집안에는 다시 텔레비전 소리 하나 없는 깊은 정적이 찾아왔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민지가 남기고 간 서늘한 말들을 머릿속으로 조용히 곱씹어 보았습니다.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친구 앞에서는 큰 소리 쳤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아침에 경영권 임시대행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찍어줄 때 민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던 기억이 불현듯 떠올랐어요. 그리고 며칠 전 새벽 안방문 너머로 최 여사와 민호가 은밀하게 속삭이던 대화의 파편들이 다시금 제 귓가를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멀고 나서 복잡해지기 전에 서류 작업부터 확실하게 끝내놓자던 최 여사의 목소리가 자꾸만 뇌리를 스쳤습니다. 단순히 눈이 아픈 저를 걱정해서 헌신적으로 회사를 챙기는 사람의 태도라고 하기에는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조각들이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두 손으로 소파 쿠션을 꽉 쥐었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은 따뜻했지만 제 등줄기에는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이 스쳐 지나갔어요. 가족을 향한 맹목적이고 순진했던 믿음에 금이 가며 정체를 알 수 없는 찝찝함과 경계심이 제 안에서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굳게 감은 채 캄캄한 어둠 속에서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3개월이 더 흘러갔습니다. 처음 안과에서 시력 저하 판정을 받은 지 어느덧 반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무렵 제 시력은 빛과 어둠만 겨우 구분할 수 있는 완벽한 암흑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창문 너머로 해가 떴는지 졌는지 방 안의 공기 온도로만 짐작할 수 있을 뿐 제 눈앞에는 짙은 먹물을 부어놓은 듯한 새까만 어둠뿐이었어요. 눈이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자 시어머니 최 여사와 남편 민호의 태도는
그야말로 노골적으로 돌변했습니다. 제가 시력을 잃어가는 동안 조금이라도 남아있던 가식적인 다정함은 이제 그들의 얼굴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어요. 처음에는 따뜻한 차를 내오며 위로하던 최 여사의 발걸음 소리는 제 안방 문턱을 넘는 일이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방 안에서 더듬거리며 혼자 깨어 있어도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두 사람의 편안한 웃음소리만 크게 들려올 뿐이었어요. 그들은 제 식사 시간조차 제대로 챙겨주지 않아서 저는 하루 종일 안방 침대에 우두커니 앉아 방치된 채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끼니를 거르고 배가 고파서 벽을 더듬으며 방문을 열고 나가려다 문지방에 발끝이 걸려 마루 위로 둔탁하게 넘어지기도 했어요. 무릎이 심하게 까져서 쓰라렸지만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최 여사는 저를 일으켜주기는커녕 오히려 귀찮다는 듯이 불편한 기색만 보였습니다. 아, 정말 조심 좀 걷지. 먼지 날리게 거기서 왜 넘어져? 최 여사는 혀를 끌끌 차고 소파에 그대로 앉아 텔레비전 리모컨 버튼만 꾹꾹 누르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린 채 무릎만 감싸 쥐었어요. 혼자 힘으로 주방에 가서 물을 마시려다가 방향을 잃고 식탁 의자에 부딪혀 그 위에 있던 유리 물컵을 바닥으로 떨어뜨려 쨍그랑 깨뜨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민호는 깨진 유리 조각을 치워주기보다는 오히려 큰 소리를 내며 저를 나무랐어요. 얌전히 방에나 있지 왜 나와서 사람 귀찮게 일을 만들어. 다치면 또 병원 모시고 가야 되잖아. 민호는 발끝으로 유리 조각을 대충 밀어내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낯선 어둠 속의 처참한 무력감에 시달려야 했어요. 방밖 거실에서 들려오는 가족들의 텔레비전 시청 소리와 과일 깎아 먹으며 나누는 잡담 소리에 철저한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헌신했던 가족들이 나를 살아있는 짐짝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체감하며 조용히 안방문을 닫았습니다. 캄캄한 방 안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던 중 문득 민호에게 급하게 연락할 일이 생각났습니다. 친정아버지 제사 관련해서 절에 보내야 할 공양비 이체 문제로 급히 상의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제대로 보이지 않는 휴대전화 화면을 더듬거리며 시각장애인용 음성 읽어주기 기능을 간신히 켰습니다. 설정 버튼을 찾아 누를 때마다 기계적인 여자 목소리가 화면의 글씨를 소리내어 읽어주었어요. 그러다 마침 거실 식탁 위에 놓여있던 민호의 공용 태블릿 기기와 제 휴대전화 계정이 예전부터 연동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과거에 회사 주요 일정을 공유하고 문서를 함께 보려고 연동해 두었던 그 계정이 아직 끊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죠. 저는 차가운 벽을 더듬으며 방을 나와 거실 식탁 위를 양손으로 쓸어 민호의 태블릿 기기를 찾아 손에 쥐었습니다. 거실에는 마침 최 여사와 민호가 백화점에 쇼핑을 하러 나가서 아무도 없었기에 집안은 시계 빠는 소리가 들릴 만큼 고요했습니다. 저는 다시 안방으로 태블릿을 들고 와서 침대에 걸터 앉은 뒤 조심스럽게 전원 버튼을 누르고 음성 지원 기능을 켰습니다.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쓸어내리자 태블릿의 알림창에 쌓여있던 내용들이 무미건조한 톤으로 낭독되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광고 메시지와 뉴스 알림을 지나 인공지능 음성이 민호의 이메일 수신 내역을 읽어 내려갈 때였어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추고 태블릿의 스피커 쪽으로 귀를 바짝 가져다 댔습니다. 제목 확인 요망. M&A 김 브로커. 이주연 대표 건강상 이유로 인한 영구 대표직 사임 및 지분 전량 양도 계약서 초안 첨부. 내일 대기업 S그룹과 최종 합병 계약 서명 진행 예정. 무미건조한 톤으로 흘러나오는 그 문장들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을 들이마신 채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석 달 전 민호가 제게 일상적인 결제만 필요하다며 내밀었던 경영권 임시대행 동의서가 번쩍 떠올랐거든요. 친구 민지가 병문안을 와서 남편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날카롭게 경고했던 순간도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제가 눈이 보이지 않아 서류의 글씨를 스스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철저하게 악용했던 거예요. 제가 굳게 믿고 찍어준 그 도장을 이용해 단순 대행 동의서를 영구 대표직 사임과 지분 전량 양도라는 끔찍한 서류로 교묘하게 위조해 놓았습니다. 당장 내일 대기업과 최종 합병 계약을 맺고 회사를 통째로 넘긴다는 사실이
방금 들은 이메일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친정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피 같은 회사를 제가 눈이 먼 틈을 타 몰래 팔아넘기고 막대한 매각 대금을 독식하려 한다는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저는 호흡이 가빠지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침대 가장자리를 두 손으로 꽉 부여잡았습니다. 배신감에 몸을 떨며 당장이라도 거실로 나가 돌아오는 그들의 멱살을 쥐고 따져 묻고 싶었어요. 하지만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완벽한 맹인의 상태인 제가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 뻔했습니다. 건장한 성인 남성인 민호와 도끼 품은 최 여사에게 이의를 제기해봤자 강제로 입을 막히거나 정신병원 같은 곳에 갇혀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어요. 결국 앞을 볼 수 없다는 그 참담한 무력감이 제 발목을 무겁게 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캄캄한 방구석에 무릎을 세우고 웅크려 앉아 소리 없는 눈물을 삼키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아버지의 유산이자 제 인생의 전부나 다름없는 제 모든 것을 저들에게 얌전히 내어줄 수는 없었어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에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제 휴대전화의 음성인식 기능을 다시 활성화했습니다. 인식 버튼이 눌리는 짧은 신호음이 울리자 저는 숨죽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민지야, 나 주현이야. 네 말이 맞았어. 민호가 아빠 회사 내일 당장 매각한대. 내 도장으로 서류 다 위조했어. 제발 이 상황 좀 막아줘. 저는 민지에게 현재 상황과 남편의 태블릿에서 발견한 이메일 내용을 빠짐없이 알리며 간절한 구조 요청 메시지를 녹음했습니다. 혹시라도 현관문이 열리고 그들이 들이닥칠까봐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아주 작은 목소리로 메시지를 전송했어요. 그리고 전송 완료를 알리는 진동을 느끼며 휴대전화를 두 손으로 꽉 쥐고 침대 구석에 몸을 기댔습니다. 답장이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막막한 어둠 속이었지만 저는 방밖의 기척에 귀를 기울이며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완전한 암흑에 갇힌 채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낸 지 2달째 되던 날 아침이었어요. 늘 그렇듯 눈을 뜨고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막함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베개에서 머리를 떼고 무심코 천장 쪽으로 고개를 돌려 천천히 눈을 깜빡였어요. 그런데 평소처럼 새까만 어둠만 가득해야 할 제 눈앞에 희미한 회색빛이 스며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방금 잠에서 깨어나 헛것을 보는 줄 알고 두 손으로 눈가를 세게 비볐습니다. 하지만 눈을 천천히 떴을 때 방 천장에 발라둔 꽃무늬 벽지의 윤곽이 흐릿하게나마 제 시야에 들어왔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눈앞에 낀 짙은 안개가 서서히 걷히듯 방한 사물의 형태가 뚜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협탁 위에 놓인 탁상시계의 숫자도 똑똑히 보이고 벽에 걸린 친정아버지의 낡은 사진 액자 테두리도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던 스트레스성 시신경 마비 증상이 긴 휴식과 심리적 변화 끝에 마침내 기적적으로 회복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2달 만에 다시 빛을 찾았고 세상의 색깔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이불을 두 손으로 꽉 쥔 채 침대 위에 가만히 앉아 한동안 방안을 이리저리 둘러보았습니다. 너무 기쁜 마음에 당장이라도 거실로 달려가 민호와 최 여사에게 이 기적 같은 사실을 알리고 싶었어요. 침대에서 내려와 맨발로 방문을 향해 다가가 문 손잡이를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방문을 활짝 열어젖히기 직전 틈새로 새어 들어오던 바깥의 풍경을 보고 저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짝 열린 문틈 사이로 거실 한가운데 서 있는 남편 민호와 시어머니 최 여사의 모습이 너무나 또렷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커다란 검은색 쓰레기 봉투를 벌려놓고 무언가를 마구 집어 던지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제가 공장 현장에서 밤을 새우며 적어두었던 소중한 업무 다이어리들과 친정아버지가 직접 손으로 쓴 낡은 레시피 노트였습니다. 민호는 헌책을 벌이듯 다이어리를 신경질적으로 반으로 찢어 쓰레기 봉투에 거칠게 쑤셔 넣었어요. 최 여사 역시 제 책상 위에 있던 업무용 결제 서류 뭉치를 바닥에 흩뿌리며 발로 대충 밀어 모으고 있었어요. 그들은 제가 아직 잠들어 있거나 방 안에서 귀를 막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 행동에 전혀 겁침이 없었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단단히 묶던 최 여사가 이마에 땀을 닦아내며 콧노래까지 가볍게 흥얼거리는 모습이 제 시야에 똑똑히 들어왔어요.
최 여사가 바닥에 흩어진 종이 쪼가리를 마저 주워 담으며 민호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것만 대충 치우고 이 짐짝 같은 며느리는 강원도 산골 요양원에 며칠 던져두고 오자. 오늘 오후에 계약서에 도장만 딱 찍으면 우리 모자 남은 인생은 호강하며 사는 거다. 민호는 최 여사의 말에 크게 고개를 끄덕이며 입꼬리를 길게 올려 비릿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엄마 말대로 오늘 이 사회만 잘 넘기면 싹 다 끝이야. 이주연 집은 대충 챙겨서 트렁크에 던져놔. 저를 쓸모없는 짐짝 취급하며 오늘 당장 외진 곳에 버려두고 와서 자신들만의 세상을 열겠다는 적나라한 대화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그 순간 시력이 돌아왔다는 안도감과 벅찬 기쁨은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렸고 머릿속이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 아주 맑아졌어요. 저는 문고리를 잡고 있던 손을 천천히 떼어내고 숨소리 하나 내지 않은 채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장 문을 열고 나가 그들의 뺨을 치고 쓰레기 봉투를 뒤엎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삼켰어요. 만약 지금 제가 앞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저들에게 들키게 되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불리하게 흘러갈 것이 뻔했습니다. 민호와 최 여사는 오늘 오후로 예정된 대기업과의 매각 이사회를 강행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사람들이었어요. 계약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제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고 저를 집안에 가두거나 물리적인 폭력까지 행사할 수 있다고 냉정하게 판단했습니다. 제가 직접 제 발로 걸어나가 본사 대회의실 문을 열고 판을 뒤집으려면 지금 당장은 철저하게 저들을 속여 넘겨야만 했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다잡은 저는 침대 밑에 굴러다니던 시각 장애인용 하얀 지팡이를 집어들었어요. 방문 앞 거울에 서서 눈동자의 초점을 완전히 풀고 텅 빈 허공을 응시하는 연습을 몇 번이고 반복했습니다. 다시 완벽하게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의 얼굴을 만들어낸 뒤 지팡이로 방바닥을 더듬거리며 천천히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제가 지팡이로 바닥을 툭툭 치는 소리를 내며 걸어 나오자 화들짝 놀란 민호와 최 여사가 쓰레기 봉투를 소파 뒤로 황급히 발로 차서 숨겼습니다. 두 사람은 방금 전까지 지었던 탐욕스러운 미소를 재빨리 지우고 아주 부자연스럽고 과장된 목소리로 제게 다가왔어요. 최 여사가 제 팔짱을 억지로 꽉 끼며 등을 과장되게 쓸어내렸습니다. 아휴, 우리 며느리 이제 일어났어? 매일 깜깜한 집안에만 갇혀 있어서 얼마나 답답해. 오늘 날씨도 좋은데 맑은 공기 마시며 며칠 푹 쉬고 오자. 민호도 제 손에서 지팡이를 빼앗아 벽에 세워두며 반대편 팔을 단단히 부축했습니다. 주연아, 내가 공장 일은 알아서 다 챙길 테니까 엄마랑 같이 강원도 후미진 펜션으로 요양여행이나 다녀오자. 공기 맑고 사람 없는 조용한 곳으로 내가 다 예약해뒀어. 그들의 과장된 친절 뒤에 숨겨진 추악한 속셈을 이미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오늘 열릴 최종 매각 계약 자리에 친정아버지의 딸이자 회사의 진짜 주인인 제가 나타나지 못하게 산골짜기에 완벽히 격리하려는 수작이었어요. 저는 그들의 얕고 비열한 계획을 속으로 비웃으며 오히려 이 요양여행이라는 기회를 이용해 그들의 뒤통수를 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의심을 조금이라도 피하기 위해 저는 일부러 기운 빠진 목소리를 내며 그들의 제안에 속아 넘어간 척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민호야. 어머님도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얼른 들어가 짐 챙길게요. 제가 순순히 여행 제안에 동의하자 민호와 최 여사는 안도하는 듯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소리 없이 입술을 삐죽거리며 웃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시선을 아래로 깔고 다시 안방으로 돌아와 더듬거리며 여행 가방의 지퍼를 열었습니다. 최 여사가 제 뒤를 따라 들어와 제 옷가지들을 가방 안에 마구 쑤셔 넣으며 짐 싸는 것을 돕는 척했습니다. 저는 초점 없는 눈빛을 그대로 유지하며 제 눈을 완벽하게 속이고 있다고 착각하는 최 여사의 가증스러운 표정을 묵묵히 관찰했어요. 최 여사는 저를 위하는 척 다정한 말을 입 밖으로 내뱉으면서도 시계만 계속 힐끔거리며 아주 짜증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힘도 없는 불쌍한 맹인 며느리의 탈을 쓴 채 저는 옷을 개어 넣는 신용을 했어요. 가방에 짐이 채워지는 동안 저는 머릿속으로 아버지의 피땀이 서린 회사를 지키기 위한 반격의 시나리오를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저들의 오만하고 멍청한 매각 계획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완벽하게 박살낼 방법들을 머릿속으로 하나씩 맞춰나갔어요.
여행 가방을 다 챙기고 거실로 다시 나선 저는 현관 앞에 놓인 제 구두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허공에 헛발질을 하며 더듬거렸습니다. 민호가 제 구두를 발밑에 밀어주며 제 어깨를 문 밖으로 잡아 끌었어요. 저는 민호의 손길에 얌전히 이끌려 집 밖으로 나서며 차갑고 단단하게 반격의 칼을 갈았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기 위해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였어요. 저는 민호의 팔을 꽉 붙잡고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서 1층 로비 화장실에 꼭 들러야겠다고 말했어요. 여행을 가려면 차를 오래 타야 하는데 도저히 이 상태로는 그냥 출발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잔뜩 찌푸린 얼굴로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아, 진짜 짐도 많은데 출발하기 전부터 사람 번거롭게 만드네. 빨리 다녀와.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 넘어지지 말고 벽 잘 짚고 가. 민호는 손목시계를 쳐다보며 짜증스러운 숨을 크게 내쉬고는 제 등을 화장실 쪽으로 거칠게 떠밀었습니다. 저는 초점 없는 눈빛을 연기하며 하얀 지팡이로 바닥을 여기저기 더듬으며 아주 느리고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여자 화장실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세면대를 지나 가장 안쪽에 있는 칸으로 들어가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변기 뚜껑 위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화장실 밖에서 아무런 발소리나 기척이 들리지 않는 것을 꼼꼼하게 확인한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재빨리 꺼내 들었습니다. 그 짧은 틈을 타서 친구 민지에게 조용히 전화를 걸어 반격에 필요한 정보들을 본격적으로 취합하기 시작했어요. 신호음이 두 번째 울리기도 전에 민지가 아주 다급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지야, 나 주연이야. 민호랑 시어머니 눈 피해서 지금 1층 화장실에 잠깐 들어왔어. 네가 확인한 매각 계약서 내용 정확하게 좀 말해줘. 주연아, 내가 M&A 업계 네트워크 총 동원해서 S그룹 쪽 합병 계약서 초안 완전히 다 입수했어. 강 실장이랑 시어머니가 진짜 간이 배 밖으로 나왔더라. 내가 생각했던 대로 친정아버지 공장 경영권 통째로 넘기는 조건이 맞아? 정원권만 넘기는 수준이 아니야. 네가 공장 현장에서 밤새워가며 개발한 핵심 특제 소스 레시피 소유권까지 전부 회사 자산으로 묶어버렸어. 그것까지 통째로 S그룹에 넘기는 조건으로 수십억 매각 대금을 챙기려는 속셈이야. 기업 인수합병 전문 변호사인 민지의 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30년 넘게 피땀으로 유지해온 거래처 명단부터 제가 청춘을 바쳐 만든 특허 기술까지 싹 다 남의 손에 넘어갈 위기였어요. 남편이 대기업과 맺으려는 계약의 실체가 단순히 회사의 껍데기만 파는 것이 아니라 제 알맹이까지 모조리 팔아치우려는 것임을 정확히 파악해냈습니다. 저는 민지의 설명을 들으며 매각 계약의 핵심 전제 조건이 창업주에 따른 제 경영권 포기와 주요 레시피 양도라는 조항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어요. 제 눈이 멀어가는 속도보다 그들이 제 등 뒤에서 제 목을 조를 칼을 가는 속도가 훨씬 빨랐다는 사실에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정적으로 분노에 휩싸이는 대신 이 판을 완전히 뒤집을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머릿속에서 떠올렸어요. 민지야, 민호가 내 도장을 찍어간 서류는 단순히 일상적인 은행 결제나 서류 처리를 위한 경영권 임시대행 동의서일 뿐이야. 내 말이 바로 그거야. 그딴 엉성한 위임장 쪼가리 하나로는 내 개인 명의로 등록된 레시피 특허권까지 강제로 포기시킬 법적 효력이 턱없이 부족해. 맞아. 내 특제 소스 레시피는 법인 소유가 아니라 완전히 내 개인 이름으로 특허 등록이 되어 있잖아. 내 친필 서명과 직접 떼어간 인감증명서 없이는 절대 못 팔아. 남편이 병든 아내를 속여 훔쳐가듯 받아간 동의서만으로는 제 개인 자산인 특허권까지 강제로 넘길 수 없다는 명백한 허점을 발견한 저는 속으로 통쾌한 쾌재를 불렀습니다. 민호와 최 여사는 제 친정아버지의 회사를 무임승차로 거저먹은 주제에 기업 인수합병의 복잡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당장 자기들 손에 굴러들어온 수십억 원의 돈에 눈이 멀어 너무나도 엉성하고 멍청하게 일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이 스스로 파놓은 이 치명적인 빈틈을 완벽하게 파고들 함정을 아주 차갑게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칸에서 몸을 일으킨 저는 벽에 기대어 서서 민지에게 구체적인 반격의 시간과 장소를 지시했어요. 민지야, 오늘 오후 2시야.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대기업 임원들 불러놓고
우리 본사 대회의실에서 최종 매각 도장 찍기로 한 시간이. 응, 내가 초안 확인하면서 그 시간과 장소도 정확히 파악해뒀어. 내가 어떻게 움직일까? 오후 2시에 맞춰서 우리 회사 이사회 임원들 전원 대회의실로 한 명도 빠짐없이 은밀하게 소집해줘. 긴급 경영 현안이 있다고 핑계를 대서라도 무조건 다 앉혀놔야 돼. 알았어. 내가 법무이사 권한으로 비서실 통해서 임원들 싹 다 대회의실로 집합시킬게. 저는 민지의 든든한 대답을 들으며 제가 챙겨야 할 가장 중요한 무기들을 테이블 위에 미리 세팅해달라고 연이어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개발한 소스의 특허권이 온전히 이주연 개인 명의로 되어 있다는 법적 증명서 원본 꼭 챙겨줘. 추가로 민호가 기획조정실장 권한을 남용해서 나몰래 매각을 주도하고 서류를 위조한 정황 자료들도 싹 다 프린트해줘. 그 서류들 임원들 숫자대로 복사해서 대회의실 테이블 위에 빠짐없이 준비해둬야 해. 걱정 마. 변호사인 내가 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 하나 없이 완벽하게 세팅해 놓을 테니까. 너는 저 인간들한테 절대 들키지 말고 시간 맞춰서 조심히 올라와. 민지와의 통화를 끝내고 휴대전화를 점퍼주머니에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화장실 칸 밖으로 나와 세면대 거울 앞에 서서 찬물로 손을 씻으며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어요. 차가운 물방울이 손등에 닿는 감각을 느끼며 제 안에 들끓던 배신감과 슬픔을 차갑게 식혀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무력감에 빠져 캄캄한 만방에 갇혀 눈물만 흘리던 나약한 피해자의 모습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친정아버지의 소중한 유산을 지켜낼 진정한 주인이자 적들을 향해 차가운 칼날을 들이미는 냉철한 승부사로서의 제 본 모습이 거울 속에서 생생하게 깨어났어요.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단정하게 가다듬고 다시 초점 없는 텅 빈 눈빛을 장착한 뒤 화장실 문을 열고 로비로 걸어 나갔습니다. 제가 하얀 지팡이를 더듬거리며 주차장 쪽으로 다가가자 차 옆에서 팔짱을 끼고 기다리고 있던 최 여사와 민호가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최 여사는 저를 보자마자 조수석 문을 열며 제 손바닥 위에 하얗고 둥근 알약 하나를 쓱 올려놓았습니다. 주연아, 강원도까지 가려면 길이 꼬불꼬불해서 어지러울 거야. 어미가 특별히 독한 멀미약으로 챙겨왔으니까 차 타기 전에 얼른 입에 털어넣거라. 저는 손바닥에 닿는 그 알약이 멀미약이 아니라 저를 깊은 잠에 빠뜨리기 위한 강력한 수면 유도제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모르는 척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며 알약을 입안으로 쑥 집어넣는 신용을 했습니다. 알약 겉면의 쓴맛이 혀끝에 맴돌았지만 혀를 굴려 알약을 삼키지 않고 어금니 안쪽 볼벽에 깊숙이 머금은 채 물을 마시는 척 꿀꺽 소리만 크게 냈습니다. 제가 약을 먹은 것을 소리로 확인한 두 사람은 안심했다는 듯 뒤로 돌아 차 트렁크에 제 짐가방을 싣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트렁크 문을 덜컥 열고 최 여사가 무거운 가방을 들어 올리느라 두 사람의 시선이 완전히 다른 곳을 향한 찰나였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둔 하얀 손수건을 재빨리 꺼내 입을 가리고 입안에 머금고 있던 수면 유도제를 소리 없이 뱉어냈습니다. 약이 묻은 손수건을 둥글게 말아 다시 주머니 깊숙한 곳에 밀어넣고 입가를 소매로 닦아내는 척 완벽하게 연기를 이어갔어요. 짐을 다시 잇고 트렁크 문을 쾅 닫은 민호가 콧노래를 부르며 제게 다가와 뒷좌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주연아, 약 기운 돌면 졸릴 테니까 뒷자리에 편하게 기대서 푹 자. 내가 운전 아주 부드럽게 할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작게 끄덕이며 묵묵히 남편의 차 뒷좌석에 몸을 실었습니다. 차 문이 닫히고 엔진에 시동이 걸리는 묵직한 진동을 느끼며 저는 가죽 시트에 등과 머리를 깊숙이 파묻었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것은 저들의 얄팍하고 추악한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믿게 만들어 가장 높은 곳에서 비참하게 추락하게 만드는 일뿐이었습니다. 차는 복잡한 시내를 빠져나가 강원도를 향해 탁 트인 고속도로 위로 진입했습니다. 저는 수면 유도제가 섞인 멀미약 기운에 완전히 취해 골아 떨어진 척 연기를 하며 뒷좌석 시트에 머리를 깊숙이 기댔어요. 혹시라도 눈동자가 움직이는 것을 들킬까봐 집에서부터 쓰고 나온 커다란 검은색 선글라스로 눈을 완전히 가렸습니다. 일정한 속도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엔진의 묵직한 진동이 시트를 타고 전해졌고
차 안에는 한동안 방향지시등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고개를 창가 쪽으로 툭 떨구고 아주 깊고 고른 숨소리를 내기 시작하자 앞좌석의 분위기가 미세하게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백밀러를 힐끔거리며 제 동태를 살피던 민호와 최 여사는 제가 완전히 잠들었다고 확신한 듯 꼿꼿했던 어깨의 긴장을 풀더라고요. 조수석에 앉은 최 여사가 먼저 안전벨트를 느슨하게 풀고 뒤를 한번 쓱 돌아보더니 숨겨왔던 속마음을 여과없이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아휴, 이제야 살 것 같네. 이 거추장스러운 며느리만 시골 펜션에 대충 던져놓고 우리끼리 싹 올라오면 끝이야. 엄마, 내 말이 맞지? 오늘 오후에 S그룹이랑 도장만 딱 찍으면 진짜 끝이야. 그렇고 말고. 사돈 영감이 남긴 그 냄새나고 지긋지긋한 공장도 오늘로 끝이다. 수십억 들어오면 당장 강남의 아파트부터 보러 가자. 최 여사는 콧노래까지 섞어가며 제 앞에서는 감히 꺼내지도 못했던 노골적인 환희를 터뜨렸습니다. 아버지의 피땀이 서린 공장을 냄새나는 곳으로 치부하며 매각대금으로 호의호식할 생각에 들떠 손뼉까지 가볍게 치더라고요. 운전대를 잡고 있던 민호 역시 최 여사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자신의 범죄 계획을 아주 자랑스럽게 떠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주연이 나중에 정신 차리고 딴소리 해봤자 소용없어. 눈도 안 보이고 우울증까지 심하게 온 여자가 서류 착각해서 제 발로 회사 나간 거라고 이사회 핑계대면 그만이야. 지 손으로 도장 다 찍어줬는데 지가 어쩔 거야? 법적으로 완벽하게 끝났어. 저는 선글라스 너머로 실눈을 아주 가늘게 뜨고 룸미러를 통해 그들의 희희락락하는 얼굴을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서류를 조작하고 아내를 버리는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면서도 죄책감은커녕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는 오만함이 그들의 표정에 가득했어요. 한때 아버지의 회사 한자리를 기꺼이 내어주며 저들을 진정한 가족이라 여겼던 제 지난날의 순진함에 진저리가 쳐졌습니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바닥을 드러낼 수 있는지, 사람의 탐욕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두 눈으로 확인하며 차가운 시트를 꽉 쥐었습니다. 그들의 오만한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으니 혹시나 제 마음 한구석에 미련처럼 남아있던 일말의 동정심마저 깨끗하게 사라져버렸어요. 어쩌면 내가 오해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을 완전히 버렸고 제가 세운 응징이 너무나 정당하다는 차가운 확신을 굳혔습니다. 저는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고 그들의 가증스러운 목소리를 머릿속에 하나하나 선명하게 새겨넣었어요. 그렇게 1시간쯤 고속도로를 달렸을 무렵 민호가 화장실에 가야겠다며 방향지시등을 켰습니다. 차는 속도를 줄이더니 한적한 고속도로 외곽에 위치한 아주 낡고 인적이 드문 휴게소 주차장에 멈춰섰어요. 민호가 먼저 차에서 내려 기지개를 켜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 최 여사가 조수석 문을 열고 나와 제 쪽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주연아, 잠깐 일어나 봐. 화장실 좀 다녀오게 차에서 잠깐 내리자. 저는 약에 취해 비몽사몽한 척 고개를 저으며 앓는 소리를 냈지만 최 여사는 억지로 제 팔을 잡아 끌어 차 밖으로 내리게 했습니다. 바람이 꽤 차갑게 부는 야외였지만 최 여사는 저를 이끌고 휴게소 건물에서 한참 떨어진 인적 드문 야외 벤치 쪽으로 걸어갔어요. 하얀 지팡이를 더듬으며 힘겹게 걷는 척하는 저를 벤치에 거칠게 주저앉히고는 최 여사가 다급한 목소리로 둘러댔습니다. 너 여기서 얌전히 기다리고 있어. 어미가 저기 가서 따뜻한 꿀물이라도 한 잔 사올 테니까 꼼짝 말고 앉아있거라. 최 여사는 제 대답도 듣지 않고 서둘러 몸을 돌려 도망치듯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멀어지는 최 여사의 다급한 구두 발소리와 민호의 쟁걸음 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였어요. 타닥타닥 멀어지던 발소리가 완전히 끊기고 잠시 후 차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벤치 등받이에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앉았어요.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던 커다란 선글라스를 벗어 주머니에 넣고 완전히 맑아진 시야로 넓은 휴게소 주차장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주차장 저 멀리서 민호의 차가 요란한 괴금을 내며 휴게소 출구를 향해 급가속을 하는 광경이 선명하게 펼쳐졌습니다. 그들의 차는 강원도 방향이 아니라 톨게이트를 빠져나와 다시 서울 방향 상행선으로 차선을 꺾어 도주하듯 멀어졌습니다. 눈먼 며느리를 낯선 휴게소에 완전히 유기했다고 믿고 차 안에서 환호성을 지르며 축배를 들고 있을 그들의 멍청함에 헛웃음이 났습니다. 저는 멀어지는 차의 꽁무니를 향해
서늘한 조소를 보내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이제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는 불쌍한 연기를 할 필요가 없었기에 저는 하얀 지팡이를 쓰레기통 옆에 미련 없이 던져버렸어요. 휴게소 건물 안으로 또렷한 걸음걸이로 걸어 들어가 화장실 세면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가방을 열어 화장품을 꺼내고 창백하게 연출했던 맨얼굴 위에 다시 생기 있고 단단한 메이크업을 정성스럽게 덧발랐어요. 헝클어졌던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기고 구겨진 재킷의 깃을 빳빳하게 세우며 화려하고 당당한 회사 대표의 모습으로 옷매무새를 고쳤습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휘둘리던 나약한 며느리가 아니라 모든 판을 엎어버릴 준비를 마친 이주연 대표가 서 있었어요. 모든 준비를 마친 저는 휴게소 앞쪽 번잡한 곳을 피해 인적이 드문 건물 뒤편으로 걸어갔습니다. 미리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해둔 콜택시 한 대가 제가 있는 쪽으로 조용히 다가와 멈춰섰어요. 기사님, 가장 가까운 KTX역으로 최대한 빨리 가주세요. 기차 시간이 촉박해서요. 저는 뒷좌석에 올라타며 기사님께 목적지를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택시는 속도를 높여 국도를 타고 근처 KTX 기차역을 향해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어요. 민호와 최 여사는 지금쯤 주말 오후에 꽉 막힌 상행선 고속도로에 갇혀 가다서기를 반복하며 차 안에서 답답해하고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여유롭게 바라보며 그들의 차보다 한 발 앞서 서울에 도착할 완벽한 동선을 타고 있었어요. 기차역에 도착해 미리 예매해둔 서울행 기차 특실에 앉아 편안하게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결전의 장소인 서울 본사 건물 대회의실에 제가 저들보다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을 완벽한 무대가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단정하게 모으고 눈을 감은 채 다가올 오후 2시의 상황을 머릿속으로 조용히 시뮬레이션했습니다. 기차역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서울 본사 건물 로비에 도착했을 때 로비 벽면에 걸린 커다란 시계는 오후 1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주말 오후 꽉 막힌 상행선 고속도로에 갇혀있을 민호와 최 여사보다 제가 훨씬 먼저 회사에 도착한 것이 확실했어요. 저는 1층 로비 구석에서 서류 가방을 들고 대기하고 있던 민지와 조용히 눈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민지는 제가 지시한 대로 우리 회사의 핵심 이사회 임원들을 대회의실 바로 옆에 있는 작은 휴게실에 빠짐없이 소집해둔 상태였어요. 저는 민지가 건네준 제 명의의 특허권 증명서 원본과 위조 정황이 담긴 서류들을 꼼꼼하게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서류 봉투를 단단히 쥐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인 사장실로 올라가 거울 앞에서 화장과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반듯하게 가다듬었어요. 그리고 오후 2시가 되기 10분 전 조용한 복도를 걸어 대회의실 문 앞까지 다가가 그 자리에 가만히 섰습니다. 한편 그 시각 본사의 크고 화려한 대회의실 안에서는 민호와 최 여사가 대기업 S그룹의 인수팀 임원들과 마주 앉아 있었어요. 방음이 완벽한 두꺼운 문 너머로도 두 사람이 기분 좋게 웃으며 나누는 희미한 대화의 목소리가 제 귓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안에 있는 민호와 최 여사는 친정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공장 매각을 위한 최종 합의서에 기분 좋게 서명할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였을 겁니다. 길고 넓은 원목 테이블 한가운데에는 고급스러운 가죽 폴더 안에 담긴 매각 계약서 두 부가 나란히 펼쳐져 있었겠죠. 민호가 상기된 얼굴로 묵직한 만년필을 집어들고 제 도장이 찍힌 엉성한 위임장 서류 위에 펜촉을 가져다 댄 건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저는 손목시계의 초침이 오후 2시 정각을 가리키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양손으로 대회의실의 무거운 몸을 힘껏 밀어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끼익하는 둔탁한 문소리와 함께 대회의실 안에서 담소를 나누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출입문 쪽으로 일제히 쏠렸어요. 앞이 보이지 않아 강원도 산골짜기 후미진 펜션에 버려져서 울고 있어야 할 제가 멀쩡한 두 눈을 똑바로 뜨고 그곳에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저는 또렷하고 경쾌한 하이힐 구두 소리를 내며 넓은 대회의실 안으로 당당하고 곧은 걸음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갑작스러운 제 등장에 저를 발견한 민호는 쥐고 있던 만년필을 테이블 위로 툭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펜촉이 튕기며 하얀 계약서 종이로 까만 잉크가 번졌지만 그는 그것을 주울 생각도 하지 못하고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입만 떡 벌리고 있었어요. 옆에 앉아있던 최 여사 역시 대낮에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려 사색이 된 채 테이블 모서리를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이주연, 네가 어떻게...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도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야? 며느라, 너 지금 강원도 휴게소 벤치에 있어야지 왜 이 시간에 회사에 나타난 거니? 두 사람은 의자에서 엉덩이를 떼지도 못하고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거리며 제게 상황을 물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멍청하고 당황스러운 질문에 대답은커녕 눈길조차 단 한 번도 주지 않았어요. 대신 그들의 옆을 지나쳐 곧장 테이블의 가장 윗자리인 제 상석 대표 자리로 걸어가 아주 여유로운 동작으로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기가 무섭게 열려있는 문을 통해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민지가 이사회 임원들을 모두 대동하고 회의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텅 비어있던 회의실에 긴 테이블 좌우 빈자리가 순식간에 어두운 색 양복을 입은 우리 회사 임원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사람들의 등장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던 S그룹 인수팀 임원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두 손을 반듯하게 깍지 껴서 올려놓고 S그룹 임원들을 향해 아주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주말에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설명하시려던 이 공장 매각 계약은 원천 무효임을 대표인 제가 직접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이 회사의 실소유주는 친정아버지에게 지분을 온전히 물려받은 저 이주연입니다. 매각의 핵심인 특제소스 레시피 특허권 역시 법인이 아닌 제 개인 소유이기에 저는 단 한 번도 매각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제 확고한 선언이 회의실 안에 떨어지자마자 제 오른쪽에 서 있던 민지가 들고 온 서류 가방을 열어 탁자 위의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민지는 테이블 위로 민호가 제 권한을 남용해 불법적으로 이사회를 우롱하려 한 정황이 담긴 이메일 출력본들을 일제히 펼쳐 보였어요. 이어서 제가 개발한 소스의 특허권이 온전히 저 이주연의 이름으로만 등록되어 있다는 명백한 법적 증명서 원본을 S그룹 임원들 눈앞으로 조심스럽게 밀어주었습니다. 저는 이 회사 법무이사이자 이주연 대표의 법률 대리인 박민지 변호사입니다. 방금 보신 서류들처럼 강민호 실장이 제시한 위임장은 이주연 대표의 의사에 완전히 반해 용도가 조작된 명백한 사문서입니다. 특허권자의 친필 서명 없는 기업 매각은 성립될 수 없는 사기 행위입니다. 완벽하게 앞이 보이는 제 차가운 두 눈과 테이블 위에 눈 내리듯 흩뿌려진 명백한 서류 증거들 앞에서 민호는 입술만 달달 떨 뿐이었어요. 아무런 반박도 변명도 하지 못한 채 민호는 책상 밑으로 두 손을 숨기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거친 숨만 몰아쉬었어요. 위조된 서류를 확인한 S그룹의 책임 임원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더니 계약서를 거칠게 덮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의 S그룹을 상대로 지금 사기극을 벌이신 겁니까? 기본적인 실사 서류조차 대충 위조해 놓고 감히 대기업을 상대로 이런 장난을 쳐요? 당장 법무팀 통해서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불리하게 돌아가며 계약이 없어질 위기에 처하자 헛새로 가득했던 최 여사가 다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최 여사는 테이블을 돌아나가 화를 내는 인수팀 임원의 팔뚝을 두 손으로 다급하게 꽉 붙잡았어요. 아닙니다, 임원님. 이건 다 우리 가족들끼리 대화가 부족해서 생긴 사소한 오해예요. 우리 며느리가 지금 몸이 많이 아파서 예민해서 그러는 거니까 제가 방에 데려가서 잘 타일러서 다시 도장 찍게 할 테니 제발 조금만 기다려. 최 여사는 어떻게든 눈앞에 수십억을 놓치지 않으려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구차하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인수팀 임원은 최 여사의 손을 아주 매몰차게 뿌리치고 혐오스럽다는 듯 옷소매를 털어냈어요. 심각한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표하며 즉각적인 계약 파기를 선언한 S그룹 사람들은 서류 가방을 챙겨 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회의실 밖으로 차갑게 나가버렸습니다. 함께 자리를 채우고 있던 우리 회사 이사회 임원들 역시 민호와 최 여사를 향해 대놓고 혀를 차며 경멸 어린 시선을 쏟아냈어요. 결국 이사회 임원들마저 고개를 저으며 하나둘 회의실을 빠져나가고 넓은 공간에는 저와 민지 그리고 무너져 내린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한순간에 수십억 원의 막대한 매각 대금이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자 민호와 최 여사의 얄팍했던 연합은 그 자리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두 사람은 회의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서로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원망 섞인 남탓을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굳이 화장실 간다고 휴게소에 차만 멈추지 않았어도 그 시간에 벌써 도장 찍고 끝났잖아.
괜히 쓸데없는 짓을 해서 다 망쳤어. 네가 머리가 나빠서 계약 서류 하나 완벽하게 못 챙긴 걸 왜 내 탓을 해? 애초에 네가 빈틈없이 서류를 다 위조해놨으면 이런 사달이 났겠냐? 며느리를 팔아넘기고 돈을 챙기려다 실패한 두 사람이 회의실 바닥에서 서로의 옷자락을 쥐고 사납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은 그야말로 비참한 총극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바닥에서 뒹굴며 스스로 자멸하는 그 처참한 광경을 팔짱을 낀 채 아주 차가운 시선으로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들에게 단 한마디의 감정적인 훈계나 원망 섞인 화조차 내지 않았어요. 그저 테이블 위에 올려둔 제 명백한 권리의 증명서들을 반듯하게 챙겨들고 민지와 눈을 맞춘 뒤 천천히 등을 돌렸습니다. 바닥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들을 회의실 안에 그대로 남겨둔 채 저는 또박또박 구두소리를 내며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대회의실에서의 사건이 폭풍처럼 지나가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아주 빠르게 흘렀습니다. 저는 사건 직후 곧바로 민지에게 법률 대리인을 맡겨 남편 민호와의 이혼 절차를 아주 단호하고 신속하게 밟아나갔어요. 민호가 기획조정실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친정아버지 회사를 임의로 대기업에 매각하려고 시도했던 행동들을 명확히 짚어냈습니다. 그의 독단적인 경영권 남용과 회사에 끼칠 뻔한 수십억 원의 중대한 손실 위험을 이혼의 주된 사유로 이혼소장 서류에 빼곡하게 적어 넣었어요. 민호는 처음 법원에서 날아온 이혼 서류를 받아들고는 제게 전화를 걸어 절대로 도장을 찍지 않겠다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저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제 바지자락을 붙잡으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구차하게 매달리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민호가 위조한 서류 원본들과 회사 돈을 횡령해 골프를 치러 다닌 정황이 담긴 증거들을 경찰에 넘기겠다고 단호하게 서류를 밀어붙였습니다. 경찰서에 가기 싫으면 당장 합의서에 서명하라는 제 말에 그는 결국 덜덜 떨리는 손으로 이혼 합의서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저를 기만하고 제 눈을 속였던 민호를 제 인생의 테두리 밖으로 완벽하게 도려냈습니다. 동시에 회사 내에서도 두 사람의 흔적을 아주 깨끗하게 지워내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사회를 다시 정식으로 소집해서 제 친정아버지 회사에 기생하며 호의호식하던 최 여사와 민호를 안건에 올렸습니다. 이사회 임원들의 만장일치로 두 사람을 모든 직위에서 즉각 해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어요. 두 사람은 그날 오후 보안요원들의 감시 아래 낡은 종이박스 하나에 개인 집만 대충 챙겨서 회사 정문을 쫓겨나듯 걸어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임원이라는 핑계로 당연한 권리처럼 누리던 한도 없는 법인카드와 수백만 원에 달하는 품위 유지비 예산도 그날부로 전부 차단하고 정지시켰어요. 회사 소유로 굴리던 고급 세단 차 키도 그 자리에서 바로 회수해버렸습니다. 나중에 민지를 통해 전해들은 바로는 두 사람은 그동안 모아둔 현금 한 푼도 없이 사치스럽게 살았던 탓에 금세 빚더미에 앉았다고 하더라고요. 넓고 좋은 아파트에서 쫓겨나 보증금이 싼 외곽의 낡은 월세방으로 들어간 두 사람은 지금도 서로의 탓을 하며 하루 종일 삿대질을 하고 원망하는 신세로 전락해버렸다고 합니다. 시력을 잃고 깜깜한 어둠 속에 갇혀 지냈던 수개월의 시간 동안 느꼈던 처절한 무력감과 가족을 향한 뼈아픈 배신감은 제 마음에 큰 흉터로 남았습니다. 가끔 서류를 보다가도 그때 앞이 보이지 않아 방바닥을 기어다니던 서늘했던 공기가 떠올라 거친 숨을 내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지독했던 암흑 덕분에 저는 제 삶에 조용히 퍼져가던 진짜 골문 부분들을 아주 투명하게 들여다보고 과감하게 도려낼 수 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기에 오히려 저를 둘러싼 사람들의 진짜 목소리와 뱀처럼 숨겨진 탐욕을 아무런 방해물 없이 선명하게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저는 아무런 흔들림 없이 친정아버지가 남기신 회사의 대표 자리에 꼿꼿하게 앉아 일상을 단단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고 외로웠던 암흑의 순간에 제 눈과 귀가 되어 저를 맹목적으로 믿고 지지해준 민지를 회사의 법무이사로 정식 승진시켰어요. 민지는 제 옆방에 새롭게 꾸민 이사실로 출근하며 회사의 모든 계약서와 재무 상태를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번 같은 불미스러운 매각 시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장의 모든 문서 결제 시스템과 인감 관리 규정을 아주 투명하고 엄격하게 개편했어요.
어느 날 오후 빳빳한 새 결제 서류를 들고 제 사무실로 들어온 민지가 소파에 앉으며 아주 밝은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주연아, 새로 바뀐 전자결제 시스템이 이제 전 부서에 다 완벽하게 안착했어. 이제 강 실장 같은 기생충들이 서류 한 장 마음대로 빼돌리거나 조작할 수 없을 거야. 다 네가 꼼꼼하게 신경 써준 덕분이야, 민지야. 네가 내 옆방에서 서류들 다 철저하게 이중으로 확인해 주니까 내가 요즘 두 다리 뻗고 자. 당연한 소리를 하고 그래. 너 이제 예전처럼 회사에서 쪽잠 자면서 일하지 말고 네 몸부터 확실하게 챙겨. 안과 정기검진 예약 날짜 잊지 말고 꼭 시간 맞춰서 가고. 알았어. 나 이번 주말에는 서류 안 싸들고 가고 집에서 무조건 쉴 생각이야. 나도 이제 퇴근하고 내 시간을 좀 가지려고. 민지는 제 대답에 완전히 안심한 듯 활짝 웃으며 테이블 위에 놓인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민지의 조언대로 저는 예전처럼 미련하게 주말 출근을 고집하며 회사의 모든 것을 바치던 워커홀릭 버릇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면 가장 먼저 사무실 컴퓨터 전원을 끄고 책상을 정리한 뒤 가벼운 운동화로 갈아 신었어요. 회사 문을 나서면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저녁 무렵 신선한 강바람이 부는 한강공원을 조용히 걷고 있습니다. 강변을 따라 천천히 산책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을 제 맑아진 두 눈에 아주 가득 담습니다.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지나가는 사람들, 돗자리를 펴고 벤치에 앉아 크게 웃는 가족들의 평범한 풍경을 또렷한 시야로 바라보며 걷다 보면 저는 비로소 남을 위한 일방적인 헌신이나 희생이 아니라 오롯이 저 이주연을 위한 단단하고 건강한 일상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늦은 밤 집 서재에 홀로 앉아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내일 있을 회의 문서를 넘기다 보면 문득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가곤 합니다. 눈앞이 짙은 안개처럼 뿌옇게 흐려지며 혼자 웅크려 앉아 소리내지 못하고 숨죽여 울던 그 캄캄했던 절망의 시간이 마치 다른 사람의 일이나 거짓말처럼 아득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기념품처럼 넣어둔 하얀 지팡이를 가끔 꺼내어 손끝으로 쓸어볼 때면 그때의 끔찍했던 감각이 되살아납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고통스러웠던 암흑의 시간이 저를 완전히 벼랑 끝으로 밀어내 무너뜨린 위기가 아니었다고 굳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제 옆에서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던 가짜 가족의 두꺼운 껍데기를 남김없이 벗겨내준 너무나도 고마운 시간이기도 했어요. 만약 그 시력저하라는 시련을 겪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평생을 민호와 최 여사의 끝없는 탐욕에 속아 넘어가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결과적으로 그 시간은 친정아버지의 소중한 유산인 이 회사와 저 스스로의 온전한 삶을 그들의 손아귀에서 완벽하게 지켜내게 만든 가장 값진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타인의 순수한 헌신과 믿음을 당연하게 이용해 자신의 얄팍한 탐욕을 채우려는 이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코 눈을 감지 않고 아주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순간에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세상 밖으로 비추기 마련입니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믿으며 저를 버렸던 민호와 최 여사가 결국 자기들이 쳐놓은 덫에 걸려 빈털터리가 되어 바닥으로 굴러떨어진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 아침 출근하자마자 제 책상 위에는 영업팀장이 결제판에 가지런히 끼워둔 아주 반가운 보고서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시력을 잃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눈을 비벼가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배합 비율을 맞췄던 그 새로 출시한 특제 소스에 관한 서류였어요. 그 소스가 출시 일주일 만에 전국 대형마트 매장에서 전량 완판되었다는 내용이 아주 큼지막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찍힌 긍정적인 매출 숫자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짚어보며 저는 혼자서 아주 환하고 홀가분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눈부신 아침 햇살을 듬뿍 받으며 저는 사장실의 푹신한 가죽 의자에 깊숙이 기대어 앉았어요. 따뜻한 모닝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하늘을 맑은 두 눈으로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결국 사람은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는 옛말이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제 삶에 들어맞음을 다시 한번 깊이 새깁니다. 가장 믿었던 가족에게 버림받았던 캄캄한 어둠 속의 시간이 오히려 내 삶의 진짜 소중한 것들을 지켜내는 가장 빛나는 전환점이 되었다는 주인공의 사연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내가 베푼 호의와 헌신이 비수처럼 날아와 가슴에 꽂히는 억울하고 기막힌 순간들이 있죠. 하지만 주인공의 말처럼 세상의 진실은 결코 눈을 감지 않고 결국 사람은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게 마련인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눈앞이 캄캄하고 막막한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통쾌하게 판을 뒤집은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뼈아픈 상처를 딛고 일어나 오롯이 자신을 위한 단단한 일상을 살아가시는 주인공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